저는 오늘 이렇게 근대성을 다루면서 근대성의 그 내부와 외부가 만나는 지점 혹은 갈라지는 지점, 이걸 통해서 근대성이라고 하는 것의 경계를 한번 그어보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 바깥으로 벗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모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렇게 이 근대성이란 무엇인가, 모더니티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진지하게 이 학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던졌던 사람은 사회학자 막스 웨버였던 것 같습니다. 이 막스 웨버는 그 자신이 이렇게 포착한 근대성의 요체라고 하는 것을 합리주의, 그것도 세속적 합리주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요약을 했고, 그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이제 그렇게 합리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가령 이제 그렇게 잘 알려진 저서인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저서에서 이제 이 베버가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지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레이셔널리즘, 라티오라고 하는 이성을 뜻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지만 합리성이나 합리주의, 이성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성 그 자체의 어떤 그 능력이라든지 활동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직접 결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함축하는 듯한 이 단어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익숙한 합리주의를 이성 자체에 귀속시켜버리는 일종의 문법의 환상 같은 것들을 여기 포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성주의 내지는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근거하고 이성에 충실한 태도 일반, 그 모두를 다 지칭하는가?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대적 합리주의자들에 의해서 대단히 이렇게 비난받는 다른 종류의 비합리적인 행동들이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는 합리주의적인 사고방식이고 생활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입증을 했다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서구 근대의 합리주의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른 합리주의와 구별해주는 종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즉 그런 것들의 외연을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해주는 것은 계산적이라고 하는, 계산 가능성을 추구하는 종류의 태도, 그래서 계산적인 합리주의라고 말하는 것이 적당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산적인 태도가 굉장히 일반화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서양의 그 집안 자체가 크게 달라지는 사건이었던 거고, 그러면서 그 서양 자체 안에서의 여러 가지 지식이나 예술이나 이런 것들의 양상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가령 이제 그렇게 예술이 그걸 잘 보여주는데, 르네상스 이전의 시대에는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 중세 예술은 가령 이렇게 비가시적인 것을 가시화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비가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건 짐작하다시피 신입니다, 신. 그 신성을 가시화하는 게 예술로 정의가 됐기 때문에 예술의 정의 자체가 사실은 종교적입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적 예술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알베르티가 이제 35년에 이렇게 이 델라 픽투라 회화에 대한 책에서 그것을 기하학적으로 정당화한 이후에 이제 투시법이 굉장히 원근법이라고 지금 보통 부르지만, 이 페르스페첼의 이렇게 잘 보인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어서 투시법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투시법이 일반화된 이후에는 그림도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게 됩니다. 원근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그런 거죠. 대상의 크기를 얼마나 정확하게 계산하는가에 따라서, 재현하는가에 따라서 적당한 이 원근감이 표시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점에서 그림에서 그런 미술에서 이제 정확한 재현을 추구하는 계산적인 방법 같은 게 도입된 거고, 그 이후에 그림은 과학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르네상스 시대부터 이 화가들은 이제 해부학을 배우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죠.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이 알베르트식의 투시법의 이렇게 계산 공간 같은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은 이 단축의 비율, 크기들이 거리가 멀어지면 얼마나 크기를 단축시켜야지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는가, 원근감을,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운데 있는 중심점 옆에 투시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놓고서 그것들을 이렇게 교차시켜서 이렇게 단축의 비율, 페디몬트의 단축 비율 같은 걸 이제 만들고 있지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를리오가 그린 비극의 무대라는 그림인데, 이제 이런 식의 그림들이 이제 그려지게 되고, 이게 이제 과학적 재현의 공간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음악도 이제 마찬가지여서 서양 음악은 이제 이렇게 굉장히 계산적 합리성 같은 것들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거, 막스 베버가 이제 음악 사회학에서 이렇게 논증한 바 있죠.
이게 이제 전면화된 것은 이제 그렇게 17세기인데 그때가 바로 이제 후코가 이제 고전주의 시대 광계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제 광인들을 비롯한 광인이나 불황자나 수많은 이런 사람들, 떨거지 같은 사람들을 로피탈 제네랄이라고 부르는 종합병원이라고 부르는 이런 이 수용소에 감금하면서 탄생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죠. 근데 사실 이제 그 광기만은 아닙니다. 이 근대성이 탄생하는 지점들, 근대성을 규정하는 지점들에서는 그런 종류의 배제, 추방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다른 지점들에서도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지점들이 바로 근대성의 내부와 외부를 가르는, 근대성의 내부를 규정하는 외부 같은 것이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근대는 그래서 계산 가능성을 추구하는 그 계산적인 합리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계산과 결부해서 과학이 굉장히 특권적인 지식이 됩니다. 지금도 그렇죠. 그 얘기는 과학적이야라는 말은 맞는 말이야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비과학적이야라고 하는 틀린 얘기야를 뜻합니다. 그래서 과학적이다가 참이다를 뜻하게 되고 그런 점에서 과학은 모든 지식들의 혹은 어떤 판단들의 이렇게 기준 척도 내진 기준이 됐다라는 점에서 지반이 된 것이고 특권적인 지위를 가졌다라고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그 과학이란 도대체 무언가를 한번 이렇게 다시 물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과학은 도대체 어떤 건가요? 제가 이 질문을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하는 대답은 관찰과 실험에 의해서 획득된 체계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찰과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근데 사실은 근대과학의 핵심적인 것이 실험과학은 아닙니다. 갈릴레이가 잘했던 건 실험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갈릴레이가 하고자 했던 그 기획의 핵심은 실험을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고 자연현상을 수학화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리 D는 2분의 1 GT 자승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지 이 속도는 GT, V는 GT 이런 식으로 수학적 공식으로 요약하는 거. 이것이 이제 갈릴레이가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갈릴레이가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식으로 자연현상을 수학화하는 그런 태도 이런 것이 근대과학의 본질, 핵심이다라고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갈릴레이는 사실은 이런 경험과학, 그 당시로 보면은 경험과학자들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이렇게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뉴턴이 이제 나중에 뉴턴이 이제 종합을 하죠. 갈릴레이가 이렇게 정리해냈던 이렇게 지상에서의 운동 법칙하고 케플러가 발견했던 천상에서의 운동 법칙을 데카르트 평면이라고 하는 데카르트 공간 안에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통합해서 설명을 하고 운동을 설명하는 일반화된 이 이론, 수학적인 방법, 미분이라고 부르는 것을 찾아내고 등등 하면서 이제 근대과학의 총화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중력이라는 개념을 자기 이론의 중심적인 설명 개념으로 이렇게 끌어들이게 됩니다. 갈릴레이와는 달랐었는데 사실 뉴턴은 마술사이기도 했습니다. 마술사. 그래서 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쓴 뒤에 이 사람이 주로 연구한 거는 연금술, 마술이었습니다. 이건 자료가 그냥 남아있어서 지금도 다 널리 인정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많은 이렇게 실험 도구들은 사실은 그 마술사들의 발명품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사실은 실험과학이 과학의 본질이다 그러면은 갈릴레이와는 다른 기원과 다른 계통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로 갈릴레이 이후에 주류가 된 것은 그런 마술적 지식과는 대비되는 의미에서 계산적인 지식, 계산에서 계산 가능성을 추구하는 지식으로서 그런 과학, 그런 종류에서 그런 의미에서 과학 자체도 이미 그 시기에 17세기 들어오면서 새로운 종류의 지식으로 크게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히려 이렇게 우리가 읽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태도들을 이제 잘 보여주는 게 보편수학, 마세시스 유니버살리스라고 하는 관념입니다. 이건 데카르트가 이제 그렇게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뒤에 라이프니츠나 이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동의했다는 건데, 모든 지식을 수학화해서 수학의 일종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대 기획. 이게 이제 데카르트 시대에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산하려는 태도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그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계보학적 발생사를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죠. 이런 계산적인 합리성, 이런 것들은 르네상스의 발생지에서 시작했다라고 봐도 이제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 중세적인 예술이라든지 지식에서는 이런 계산적인 태도들은 전혀 두드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히 그것은 르네상스 시대 그 피렌체 같은 그 몇몇 도시들에서 출현한 것이었고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은 그 지금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 15세기쯤 됐을 때는 그 도시들이 거대한 부를 집적을 하게 됩니다. 그 도시의 상인들이 그 메디치가가 바로 피렌체의 메디치가가 그랬죠. 당연히 상업이 이제 그 주 생계 수단이었는데 이런 상업과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화폐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하려는 태도들 같은 것들이 단순히 복식 부기를 발명하고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일반화된 차원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시장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계산하게 만드는 곳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이게 18세기 말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이 전국적 정식 시장과 이런 것들이 확립되게 됐을 때 이 전국 영토 국가의 힘을 이제 도시들은 더 이상 넘볼 수 없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영토 국가로 이제 이렇게 그 사고의 중심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영토 국가 안에서 이제 그 계산적인 태도들 이런 것이 이제 일반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는 사실은 이제 그 정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고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변환점을 만들어냅니다. 가령 이제 토마스 홉스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그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인간이라고 부르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지만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 중세 그 귀족들하고 영주들하고 기사들하고 농민들하고 농노들하고 이걸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인간이라고 부른다.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아는 뉘앙스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서 다뤘던 사람이 바로 토마스 홉스였습니다. 홉스는 그래서 신분을 구별하지 않고 사람들을 다 인간이라고 묻고 그런 인간들의 복합체로서 이렇게 국가를 하나의 그 거대 유기체로 이렇게 다루게 되죠. 이걸 리바이어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인간들이 등가화됐다는 뜻입니다. 신분의 차별에 따라서 구별되지 않고 전부 그냥 한 사람이라는 말로 등가화됐다는 뜻입니다. 홉스가 얘기하는 그 만인에 대한 만인의 전쟁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됐을 때 이제 홉스가 던지게 되는 중요한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인간들이 서로 이렇게 등가적이라고 했을 때 사회란, 질서란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 다양한 근대 사회 이론들은 사실은 잘 새겨보면 홉스의 이 질문으로부터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대적 권리의 주체로서 등가화된 인간 내지 개인이라는 게 있고 이것들의 수적인 종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의의 체제들이라고 하는 게 근대 국가를 설명을 하게 되고 그 주권, 국가 이런 개념들이 거기에서 이제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바로 이렇게 이 계산하는 국가의 통치술 같은 것들이 이제 윌리엄 패티 이후에 이제 성립되죠. 그래서 센서스와 통계학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 시기에 이 성립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가를 단위로 해서 이제 이렇게 묻고 계산하는 국부라는 개념들이 나중에 가면 이제 출현을 하게 되죠. 도시와 국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도시라고 하는 것에서 이렇게 출현한 시장과 화폐 이런 것이 이렇게 지배하게 된 시대, 이것이 이제 계산하는 태도들을 일반화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화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자본론이라는 책 제일 마지막에 이제 소위 본론적 축적에 대하여라고 하는 장에서 다룬 게 그건데 그게 영국의 엔클로저 운동에 대한 거죠. 거기 보면 이제 그 플랑드르 지방에서 그렇게 도시들에서 양목값이 폭등을 하니까 영국의 그 귀족들이 우리도 저 땅에다 양 키워서 돈 벌면 떼돈을 벌 텐데 이 생각에서 양 키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자기 공동체, 자기 밑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죠. 이게 엔클로저라고 하는 건데 이러면서 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화폐는 하나의 경계선, 근대성의 경계선을 긋는다. 외부와 구별되는 경계선을 긋는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대비되는 경계선. 또 하나 이제 인간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제 이 근대 국가의 영토 국가의 그 단위가 됐던 게 인간이라고 했는데 인간 아닌 것들은 그 정치적인 국가에서 어떤 권리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상 함축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모든 자유와 평등의 권리 뭐 이런 것들을 모든 인간에게 부여했지만 그 부여했을 때 여성들과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주지 않았죠. 프랑스에서 여성들에게 보통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준 것은 언제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1800이 아니고요. 1948년입니다. 2차 대전 이후입니다. 왜 안 줬을까?
여성들은 인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즉 이런 배제되는 비인간들에게는 그 권리라고 하는 것들은 가지 않습니다. 이게 근대 지대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 이외에 또 하나 근대성의 중요한 모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잘 아시다시피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명이라는 겁니다.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고 충분한 이유가 있다. 원리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어야지 이제 그 일반 보편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어떻게 획득되게 됐는가? 그게 이제 그렇게 그리스라고 하는 기원이 이렇게 그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서 됐다는 겁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 이 르네상스 예술가는 이제 그래서 이제 수학적 개념을 이제 그런데 끌어들이게 만드는 게 이제 그 계산적인 미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이제 그리스의 미 개념이, 라티오가 이제 바로 그리스에서 미를 설명하는 원리였죠. 비례. 그래서 이제 뭐 황금비에 대한 얘기들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스인들은 비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렇게 좋아했고, 비례가 미의 본질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기하학이라고 하는 게 미학의 영역까지도 이제 휩쓸게 되는 이유가 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일반화되게 만든 데는 이제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렇게 재발견됐던 비트루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저작이었죠. 건축 10서, 10권의 책이라고 이제 10권의 책이어서 건축 10서라고 보통 이렇게 번역되지. 18세기 중반에 들어가면은 그리스는 새로이 또 이렇게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 가장 그런 태도를 잘 보여주는 것은 이제 빈켈만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예술사를 공부하는 분은 아시겠지만 서양 예술사의 그 아버지, 혹은 이제 서양 미학이 본격화된 그 출발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언급되는 게 이 빈켈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 미술에 이제 심취를 해서 그리스 미술을 모방하는 것이야말로 최고 예술이고 다른 건 미술도 아니고 예술도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양은 바로 그 그리스에 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문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고, 비서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몰랐기 때문에, 그리스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로부터 이렇게 이 절단되어 나가는 그런 대상이 되게 타자화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런 종류의 그리스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18세기 중반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마틴 버날이라는 사람이 쓴 블랙 아테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틴 버날은 유명한 고고학자예요.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이 책에서는 제목 그대로 아테나가 블랙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을 하는 책입니다.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집트 식민지 시기에 형성된, 이집트 문명의 식민지에서 형성됐던 이집트 문화, 이런 것들의 변형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화폐하고 인간, 그리고 이 계산, 그리고 기원 등등 몇 개의 항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 서구 근대성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로 이렇게 부각을 시켜냈는데, 바로 그것과 동시에 이 근대성을 만들어냈던 이런 요소들은 그것의 타자들, 과학에 대해서는 마술이, 화폐에 대해서는 공동체가, 인간에 대해서는 비인간이,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는 미개나 야만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외부로서 같이 그 경계를 구성하게 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사실은 바로 이 타자들이 서구 문명을 성립하게 했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들을 끌어들이면서 배제해내버리는 이 포석과 배제라는 이런 작동의 방식,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대성의 경계가 서구의 고유한 것, 누구도 이렇게 넘볼 수 없는 것이라는 방식으로 그려졌고, 그리고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서 우리도 당연시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야 할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게 되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이 근대성의 경계라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이렇게 탈영토화되는 선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다른 세계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